최악송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호가 유명합니다. 서해, 최서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겨로 출신, 이북 출신이신데 이분의 작품은 일제하에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의 문학을 빈국 문학이라고 이제 북간도에 끌려가서 아주 어렵게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우리가 그 당시의 이야기들, 그래서 탈출기, 폭념 이런 작품들을 쓴 소설가예요. 생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살이에요. 아까 박인환 시인도 31살, 최악송도 31살, 그리고 이따 만나게 될 강정한 선생님도 31살. 30살을 훌쩍 넘긴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주 부끄럽게 싸죠. 이분은 일제하에서 일제시대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라고 하죠. 카프 문화. 카프 문화가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분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불온시여서 작품을 싣지 못하게 하고 모든 교과에서 빠지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은 다 해금이 돼서 이분들의 작품이 이제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게 풀숲에 다 묻혀있던 것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찾아내서 계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매년 기일 때마다 이분을 지금도 존경하는 이 지역의 문학인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기일마다 예의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망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런 곳들이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지게 된 것에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우리 이 공원묘지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계신 몇몇 많은 분들이 정말 땀과 고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숲에 다 들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덤 하나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양주에 모란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게 딱 단순하잖아요. 가격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여기는 뭐 숲을 헤치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정도가 이게 되었던 이런 것들이죠. 어떤 최악성이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본인도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았고 그의 문학도 바로 그런 걸 담았던 아주 소중한 분들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사셨어요. 야구 진짜 이분의 이름을 알면 야구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운동장 그 전에 잠실구장 전에는 서울운동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서울운동장 경성구장인데 경성구장 처음 만들어졌을 때 홈런을 쳤던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이영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일제시대 때 한국인으로서 야구를 엄청 잘했어요. 타격, 홈런도 많이 치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타격 매년 한 명씩 뽑아서 이영민 타격상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영민 타격상. 원래 요 아래 이영민 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의 뜻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해 가고요. 터만 이렇게 남아요. 이영민 묘소. 그래서 누가 옆에다가 못으로 터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묘소는 없고 터만. 올레길, 둘레길 그런 이름 많이 붙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망우리의 이곳을 좀 더 일반 시민들이 각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중에 김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길의 이름을 삶과 죽음의 사이길, 무덤과 무덤의 사이길. 그래서 이걸 사이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지어서 중랑구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받아서 이런 길들을 이렇게 계단도 만들고 이런 데크를 만들고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길을 갖고 또 묘소를 더 찾아뵐 수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오빠 부대 원조 가수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모르시나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차중락이라는 가수의 묘소입니다. 이분의 묘소는 여기서부터 아주 이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꽤 멉니다. 멉는데 300m니까 거의 내려가는 거죠. 끝에 있어요. 거기 가면 가요비, 그러니까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노래비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그 아래 쭉 새겨져 있는데 최희준, 현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한명숙 이렇게 해서 새겨져 있어서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분도 30대에 일찍 요절을 해서 죽었죠. 그 가족들도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차중락 지금도 많이 이게 가끔 이게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고요. 생기기도 굉장히 잘생겨.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묘소 들어보기 좀 어려웠어요. 이병우 이분은 고향이 거창, 경상도 거창인데 거창에서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다가 나중에 상해에 건너가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어요. 해방 이후에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를 했던 거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단이고요. 반민특위의 조사부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활동하다가 이승만 정권의 방해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국회의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민의원이 국회의원의 당선인,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 민의원. 글씨가 이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이 글씨를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계 거물 이승만과 대항했던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기차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선거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200만 표 이상을 받으셨고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냥 투표용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분이 바로 대공 신익희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이거 뒤에 신익희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자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 신익희 선생님이 이병호 선생님을 동지에게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올라가시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만나뵐 수 있는 분인데 이 위에 올라가는 포가 설산 장덕수 동아일보 아시죠? 네. 동아일보를 창간한 주역입니다. 동아일보에 주필도 했고 독립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일로 해서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멍해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설산 장덕수. 여기에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지창하노라 이렇게 써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동아일보의 사시예요. 사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지금도 이 사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아일보사가 이 무덤을 지금도 관리하고 매년 이렇게 기일 때마다 와서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부인도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과 같이 합장돼 있어요. 이분은 해방 이후에 참타판타 뭐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47년에 자기 집에서 그 당시 정치 활동을 하셨었는데 한독당인가요? 그런 정치 활동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웬 젊은 청년 둘이 찾아와요. 집에 있는데 찾아와서 카빈 총을 들고 찾아와요. 그냥 총을 쏴서 암살을. 우리가 암살당한 정치가들이 여럿이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고 여운형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설산 장덕수는 우익 쪽의 인물 이렇게 보통 취급도 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한 분으로서는 안타까운 사실인 건 뭐 분명한 거죠. 하여튼 동아일보의 산 주역, 그러니까 사회적 주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또 이따가는 조선일보의 또 주역이 또 위에 계셔서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좀 결이 다른 그런 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되는데 올라갔다 오면 또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돼서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을 금방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이 두 분 계세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인이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분이 여기 계신 오토사쿠라고 하는 이분은 뭐 했던 분이냐면 조선 총독부 시절에 우리가 관리였어요. 조선 총독부 관리였는데 뭘 담당하는 관리냐면 살림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아주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식모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살림이 많이 수탈됐잖아요. 많이 되어서 군수물자로 막 실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빈자리, 되어서 난 빈자리, 그리고 워낙 우리가 또 황폐했었잖아요. 그냥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나무를 심어서 빨리 자라는 수정이 뭘까? 그걸 연구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산에 아카시아가 많게 만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아카시아가 이렇게 많아요. 그 공이 뭔지, 아카시아가 많아서 이게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회의적이잖아요. 그죠? 아카시아 때문에 살림이 안 거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그 길거리에 포플러를 중점적으로 심었던 그런 정책을 폈던 인물인데, 한국을 굉장히, 하여튼 조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난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다. 그래서 망우리에 지금 저 위에 하얀 돌 이렇게 돼 있죠?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무덤입니다. 이분의 무덤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화장을 했잖아요. 다 우리는 거의 이제 매장을 했는데 화장을 해서 화장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모시는 거죠. 일본인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좀 가다 보면 또 한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사쿠라고 하는 분. 내려가 서울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민군에게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분의 문학은 불온 시대에서 묶였고요. 그래서 전혀 발표가 되지 못하다가 해금이 되어서 발표가 됩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극작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동승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동승의 작가였어요. 이 아래 쭉 이렇게 한참 내려가면 요가 아주 구리시가 다 전망에 잘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계신데 그 옆에 형이 같이 또 붙였었는데 형은 얼마 전에 이장을 해서 북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온 시대에서 가족들도 꺼려 뭐 이런 이제 시국을 당하시는 분이 이제 함세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바로 나옵니다. 동승이라는 작품. 우리가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상영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작품. 이제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했던 33인 중에 3분이 여기 망우리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 불교계를 대표해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3.1운동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은 다 종교계 대표들이죠. 천도교 16분, 기독교 15분, 불교계에서 딱 2분이 오셨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한용운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이 백용성이라고 하는 스님이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성당을 나가는데 천주교가 참여를 안 했어요. 유교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그때 3.1운동 때 참여 금지 명령을 내줍니다. 참여하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카톨릭의 슬픈 역사죠. 그래서 이번에 100년을 맞이해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성한다. 우리의 잘못을 반성한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민중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죄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16분, 그중에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표가 바로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입니다. 손병희 선생님이 총 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33인 중에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그죠? 자기의 신념을 지키신 분이 몇 분 안 돼.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한용운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사시던 곳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북동에
성북동에 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곳이 거기 계십니다. 그 집 이름이 한용운 선생님이 스스로 지었죠. 시무장이라고 했죠. 시무. 불교 용어로 시무가 소를 찾는, 잃어버린 소를 찾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무장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낡고 초라한 조그만 집인데, 그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향을 달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잖아요. 남향으로 짓잖아요. 해를 많이 받으려고. 근데 한용운 선생님은 그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안 짓습니다. 북향으로 집을 짓어요. 그렇게 집을 짓게 된 이유가, 거기서 남향을 짓게 되면 집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조선 총독부를 향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를 보기 싫다. 그래서 내 집을 비록 춥지만 북향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한용운 선생님의 그 집을 국가 사적지로 인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 관리하는 체계를 간다는 거죠. 스님인데 부인이 계십니다. 대처승이죠. 그 당시에 종단에다가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부인과 함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고 따님을 두셨어요. 한용숙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까지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랬어요. 한용운 선생님 그 부인 어느 쪽에 한용운 선생님이실까요? 그 정답이 여기 써 이제 묘비에 써 있어요. 부인 유씨 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 유씨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면 본인을 중심으로, 그죠? 한용운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다. 여기 이쪽이 부인이시고 한용운 선생님 여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계종에서 매년 기일 되면 여기에 와서 여기서 제를 지내요. 이게 100주년 맞이해서 어제 그 총리께서 3월 3일절 조화도 보내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던 이런 곳입니다. 충절을 지키신 분이 한용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변절을 한 33인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끔찍한 변절을 저지른 사람이 박희도라고 하는 기독교 대표가 있는데 바로 요 앞에 무덤이 있어요. 요 보시고 내려가시면 바로 박희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영혼이 이렇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한쪽은 손깍지를 하면서 그 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그 슬픈 역사를 함께 지니고, 그러니까 33인으로서 같이 선언하고 같이 자리에 있던 그 분들이 무덤을 여기 길 사이에 하나 두고 이렇게 겹쳐 있는데 양극의 모습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사진. 자, 대한 3.1혁명 만세! 만세! 그렇지. 다시 한번 3.1혁명 만세! 면서는 이게 참 농담할 수 없는, 나이 30에 기독교의 대표로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박희도라고 하는 사람의 묘 앞에 서 있는,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박희도의 묘.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2년 정도 형을 살고요. 나와서 지내다가 잡지를 만드는데 동양지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철저한 친일의 길을 걷게 됐어요. 징용, 징병 찬양하고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고, 좀 더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요새 많이 벌어진 미투 일을 또 벌려서 신문에 또 크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을 성폭행하는 이런 그런 일로 또 이렇게 먹칠을 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후손들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박희도에 대한 자기 부모에 대한 그래서 사회적 비난도 커지고, 이분이 바로 그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고, 해방 이후에는 반민특위 조사를 받고,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반민특위 조사부장 이병옥님 말씀드린 조사도 받고, 그가 결국은 이승만 정권의 뒷받침에 의해서 풀려나고 이렇게 됐던 분인데,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외국으로 지금은 한국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의 묘가 바로 아버지 박희도 부친의 그 비석을 크게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박희도의 비석. 저게 우리나라 육군 정훈학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훈학교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호의에 받아서 거기서 강사를 했다는 거죠. 3.1 중에 대표였었다라고 하는 이력 하나로, 그죠?
대우받고 이래가면서 지내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그 정운학교에서 저 비석을 세웠는데, 저 비석에는 3.13인 한 분이다, 3.13인이었다 라고만 돼 있지 친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분의 그 당시에 3.13의 대표였다는 건 공이죠. 그러나 친일은 친일대로, 저는 그저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3.1 기념사를 하시면서 친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일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고, 그죠? 반성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예우받아야 하는 것, 그게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처단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예우가. 그러나 반대로 친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나만 그랬냐, 뭐 너도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또 독립운동가들은 3대가 다 망해가지고, 그죠?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번 묘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겨져야 될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동하셨어요. 해방된 이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분의 능력을 눈여겨봤던 이승만은 이분을 나중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이승만 정권 안에서 장관까지 하시던 분. 장관까지 하시던 분인데, 다른 얘기하고 이승만과 의견 충돌을 자꾸 하니까 이승만이 조봉암을 몰아내는 일을 꾸미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역사 아주 흑역사, 빨갱이로 몰고 거기에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봉암 선생님이죠.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북한의 간첩과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잡아다가,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돼요. 몸에다가 그 날짜가 7월 31일 오전 11시. 그래서 매년 7월 31일 11시에 여기서 추도식을 갖게 되는데,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여기 올라오는데,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오는 것은 굉장히 결심이 커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함부로 못 왔습니다. 여기 오면 다 조사받고, 다 미행하고, 왜 왔냐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 그러다가 나중에 대법원에 의해서 그 진보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을 받고, 다음에 사면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떳하게 보게 되고, 작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7월 31일마다 조화를 보내서 함께 추도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7월 31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화가 와서 그래서 추도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뒤에 이 비석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세웠는데, 요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 뒤에 비문에는 그의 생애와 뭐 이력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감추고, 여기 찾아오는 것이 두렵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인천 출신이지. 아주 억울하게 희생된 대표적인 진보 정치 하면, 그러니까 그의 호처럼 죽산 대나무 같이 꼿꼿한 삶을 살다 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우리 정치의 그 흑역사가 지금까지 빨갱이로 낙인 찍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죠? 아픔을 여기 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보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비가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버려져야 하고, 그야말로 그죠? 무슨 뭐 비밀 결사하듯이 여기 모여서 추도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와서 우리가 밖에 서 있는 거죠. 양쪽에 이게 망주석이라고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덤의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우는데, 저건 망주석이라고. 1분 기준으로는 틀리죠? 20초 기준입니다. 저기 뭐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다람쥐. 네, 저게 다람쥐입니다. 다람쥐인데 그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다람쥐가 뭘 쫓아가는 걸까요? 저거는 밤톨입니다. 밤톨. 밤입니다. 밤. 그래서 무덤의 양쪽에,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다람쥐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서쪽은 땅을 향해서. 그래서 이
묘역을 음양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우리의 그 민속 신앙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망주석인데, 여기는 밤토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찾아가게 될 오세창 선생님의 묘가 저기 있는데, 오세창 선생님의 묘에는 다람쥐인데 그 위에 밤이 아니고 포도알 같이 그러니까 그게 세우는 거에 지역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달리하고 동물도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서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병철이 생각나요. 호화가 똑같은데 그 호함이 아니라 문일평, 우리나라 대표 국학자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이분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신문사가 바로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때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국학 기자, 논설 주필도 하셨고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혹시 조선일보, 옛날 조선일보 70년대 80년대 조선일보 혹시 읽어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규태 코너라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규태 코너를 읽으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바로 이규태 그 기자가 바로 문일평의 제자였어요. 요 뒤에 문일평 선생님에 대해서 그 경력을 이력을 쭉 쓰신 분이 바로 이규태 기자고, 여기에 이제 문일평 선생님 돌아가실 때 처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비석이죠. 비석인데 저기에 그 문일평 선생님에 대해서 써놓으신 분이 아주 유명한 정인보 선생님의 글이십니다. 정인보 선생님께서 문일평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으신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문일평 선생의 외손자가 그 유명한 조선일보의 사주 방우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은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좋은 글도 많이 쓰셨고 활동도 하시고 어떤 국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분 여기 이제 보시고 바로 33인 중에 우리 한 분 만나셨죠? 한용원 선생님 만나셨죠? 두 번째 분은 곧 만나셨습니다. 오세창 선생님. 오세창 선생님의 묘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만나 뵐 수 있어요. 이분은 천도교 쪽의 인물이셨고 손병희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죠. 이분은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셔서 서화에 아주 능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여러 가지 국보급 문화재 이런 것들을 검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남아있는 많은 국보들의 검증 그리고 해외에서 받아갖고 오는 일들이 아주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십니다. 이분의 특이한 경력 중에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이 우리를 합방하면서 조선의 국세를, 그죠? 왕이 쓰는 국세가 있었잖아요. 도장. 그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를 반환받습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국세를 돌려다오고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로 일본에 건너가서 국세를 받아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오세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국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암살당했죠. 그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꿋꿋하게 자기 신념과 지조를 위해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오세창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글씨를 많이 남기셨는데 망우리에 글씨를 남기신 곳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동을 하시면 이제 오세창 선생님의 글씨를 직접 보시게 되는데 방정환 선생님의 묘지에 비문을 오세창 선생님이 직접 쓰셨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멀지 않은 거리에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죠. 다 써주시고 본인도 여기 와서 계시죠. 생각해보면 이런 분은 국립묘지나 현충원에 가셔도 되는 분이시긴 하지만 후손들이 그런 걸 거부하고 망우리에 그대로 남아 계시는 자기 신념과 지조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망주석이 이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도 다람쥐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담털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포도알처럼 그런 망주석이 세워져 있어서 음양의 조화를 이렇게 땅의 기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양지 바르고 아주 따뜻해서 보면 아주 또 조용하고 되게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앉아서 이렇게 또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오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둘러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내려가셔서 다음 코스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